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 이제 근세사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 근세사 관련된 내용은 이제 조선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조선을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근세설과 중세설이 있는데 보통 이제 근세사설이라고 이제 보고 있죠. 예. 그래서 근세는 근대와 중세 중간의 가도기 시기를 지칭할 때 근세라고 이제 지칭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양반 관료 사이고 그다음에 뭐 가전법 같은 것들이 이제 마련해 갖고 또 양인 자장농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귀족이 양반을 바뀌고 천민이 상당수가 양인이 됐고 그래서 사상적 성리학을 받아들였다. 뭐 이런 등등의 이게 뭐 근세사 기초라고 돼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건너뛸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온건계열파, 급진계열파의 사대 비교 요거는 제가 관련돼 갖고 이제 고려사 부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좀 건너뛸게요. 이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건너뛰고 혁명파, 온건파 이제 관련된 건데 아마 이거는 이제 제가 보니까 저자가 그 한계를 바탕으로 이제 그냥 작성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요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려사 할 때 그 비교한 거 있죠. 온건계열파, 급진계열파 비교. 그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참조만 하세요. 이거는요. 자, 그러면 이제 태조 시기로 넘어갈게요. 태조 시기. 자, 태조 관련된 내용, 태조는 이성계를 의미하죠. 그래서 조선도 이제 고려와 마찬가지로 조종제를 사용해요. 요소의 조종제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항제국이 이제 뭐냐면 사용한 건데, 자칭 제국이었던 그 뭐냐 고려도 그걸 사용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이건 예외적인 건데, 이 조와 종을 이제 묘로 사용했던 나라가 고려나 조선이었다. 근데 고려는 이제 중간에 원나라 간섭기 때 네, 조종제를 폐지하고 10월제에 다시 돌아왔죠. 10월을 묘를 사용했는데 조선시대부터 다시 이제 조와 종을 같이 이제 묘를 사용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태조의 정책을 보죠. 태조 이성계 정책. 이 고려 이제 조선 초기 때 정치 내용인데 조선 초기 때 특징이 뭐냐면 조선 초기는 고려와 조선 넘어가는 가도기 시기잖아요. 아직까지는 법제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완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의 법과 제도와 그 다음에 조선의 법과 제도가 혼재했던 시기야. 그래서 고려의 법과 제도를 고쳐갖고 유신 지정을 통해서 조선의 법과 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가도기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간직 변화나 제도 변화가 좀 많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거를 고려해서 좀 봐두셔야 된다는 거죠. 예. 자, 일단 이제 내용을 보죠. 자, 조선의 건국. 그래서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공신을 우대하죠. 자신을 지지했던 개국공신. 그래서 원종공신. 원종공신은 개국공신보다는 못하지만 일단 뭐 옆에서 부차적으로 도와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책봉하고 그 당시에 이제 또 공신을 지정하면 토지와 노비도 같이 주죠. 그래서 재산도 같이 줘요. 예. 그리고 이 국고인데 국고는 초창기 때 고려난 요소를 계속 썼다가 그 2년에 조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조선. 그래서 조선인데 이 조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제 그게 한국사 통론에 보면 그다음에 명나라한테 선택을 하자고 요구를 했죠. 홍군한테 이제 가서 그다음 조선이나 한영인가 그 위성계 고향이죠. 요거 중에 이제 뭐냐면 선택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명나라 주원장이 조선의 명칭이 좋겠다 해서 조선을 선택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 그래서 국호를 남의 나라한테 부탁해서 선택했다? 약간 이제 뭐냐면 좀 우리 자존심이 좀 약간 없는 그 행위인데 그때 이제 명나라가 우리를 공격할까 말까 막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좀 기분을 맞춰주려고 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생각하기에 조선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조선이 널리 알려져 있고 중국도 알려져 있잖아요. 고조선 그 단군 조선. 그래갖고 예전부터 조선이라 불렸고 그래서 이제 조선을 첫 번째로 했고 그 한영은 두 번째에서 조선을 선택하기 유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조선이라는 국호를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건 여러분 알다시피 단군 조선을 개상했다. 그래서 단군 조선에서 에서의 역사, 단군 조선에서 그 역사의 유구성과 천성 후의 자부심을 찾고 못하네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단군 조선인의 어떤 자부심을 갖게 됐다는 거 이거는 언제 형성된 거야? 몽골 침입 때 원간섭기 때 정하면서 우리 민족은
단군의 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면서 출발한 거죠. 삼통 그 삼통 의식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삼만 일통 의식을 청산하고 단군이 이제 우리나라 민족의 어떤 그 조상이다 이런 의식이 이제 바탕을 둔 거죠. 그리고 단군 조선이 저 기자조선 때 성향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건데 기자조선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덕 문명의 어떤 뿌리를 찾아서 이를 계승 발전했다는 역사 의식을 바탕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도를 어디로 정했냐면 한양으로 정했죠. 한양. 그래서 이제 한양에 천도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한양 천도는 공양왕 때도 나와요. 공양왕 때 잠시 한양으로 천도했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뭐냐면 이성계도 한양은 이제 천도를 다시 했어. 여기. 그래서 이성계가 이제 뭐 한양 천도 관련된 내용 어디에서 어떻게 자꾸 무하겠다 뭐 등등등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제 그 에피소드 내용은 이제 시험 나오는지 안 나오니까 건너뛰고 한양을 천도했는데 한양을 천도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양을 천도한 이유 하면 뭐 남경길지설 같은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남경길지설은 아니에요. 예. 보통 이제 한양은 나름대로 유교적 합리적인 어떤 지휘관이니까 그래서 이제 왜냐면 선택을 한 거죠. 자, 일단은 한양은 한반도 중앙에 위치해서 정부의 다스리기 쉬웠고 남쪽은 한강을 끼고 교통이 편리했다는 거. 그 다음에 주변에 높은 산을 둘러싸고 방해도 매우 편리했죠. 예. 그래서 배삼임수 지역이었다.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있는 그런 배삼임수 지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으로 오랫동안 초기 백제의 수도였고 고구려와 신라의 지배를 거치면서 삼국 문화에 융합되면서 지방색이 적은 곳이었다. 또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때는 이제 한양 명단을 주목해요. 11세기 중엽에 이미 한양을 남경으로 습격했고요. 예, 고려시대 남경을 습격을 시켰죠. 자, 그리고 숙종 때 이제 습격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상경이 동경에 빠지고 남경이 한양에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도시화를 추진했으며 궁궐 등을 새로 짓고 경영을 확장하여 새로운 재반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경복궁도 새로 지은 것보다는 그 당시 이제 숙종 때 고려 숙종 때 만든 행궁 있죠. 거기 이제 수도도 옮기려고 이제 계획을 해서 궁궐을 지었잖아요. 그 궁궐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행궁으로. 그래서 이성계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딱 잤는데 여기가 좋겠다 해서 여기가 이제 경복궁이 된 거죠. 그래서 경복궁이 되고 좀 확장을 시킨 거야. 예. 경복궁의 이제 칭호는 이제 예전에 말한 것처럼 정도전이 그 칭호를 만들었죠. 경복궁이라는 그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풍수지리나 도참설보다는 유교적 합리주의 견해를 바탕으로 국도 신정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풍수지와 도참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요 조선을 세웠던 인물들이 누구예요? 대부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성리학자들이잖아. 성리학자 입장 볼 때는 풍수지와 도참 같은 것들은 강히 배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뭐 남경길치서 바탕으로 해갖고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유학의 나름대로 합리적인 견해, 유학의 어떤 합리적 지휘관에 입각해서 했다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주로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한양은 한반도의 중앙에 딱 위치했고 전국을 다스리기 쉬웠고 남쪽에 한강을 끼고 있어 교통이 편리했다. 그 당시에는 수요교통이 발달했잖아. 육상교통이 아니라 수요교통을 통해서 조언 같은 거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강에 딱 끼고 있는 한양이 상당히 입지였다. 중요한 입지였다. 그때 이제 한양을 천도할 때 되게 반대가 심했어요. 뭐 정도전 같은 사람도 반대가 심했죠. 근데 이제 이성계의 의지에 따라서 옮겼는데 이게 아마 이제 이성계의 신의 한 수였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한양이 이제 서울이 중요한 어떤 위치잖아요.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서울에 사신 분들은 이성계를 상당히 존경을 해주셔야 돼. 이분 때문에 이제 서울에 땅값도 오르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땅값 높은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성계가 그걸 이제 주도를 했다. 이거는 정도전이 주도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성계가 줄기차게 주도를 했던 거고,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고려의 최고 권력기구 개표 한번 보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이라는 나라가 조선 초기는
고려의 간제와 그대도 있고 조선 넘어가는 조선의 간제 새롭게 만드는 그 가도기 시기가 분이에요. 그래서 태조와 태종 때 조선의 어떤 새로운 간제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 간제 시도가 있었거든요. 변화 시도가. 그러다 보면 막 간제가 막 바뀌어. 군사제도 정치도 막 바뀌어. 좀 복잡해. 그래서 예전에는 공부할 필요 없었는데 최근에 10년도 이후부터 그 관련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보죠. 자, 군제개편인데 이 군제개편 관련된 내용이 13년도 기출문제 나왔어요. 네, 중앙군을 개편했죠. 중앙군은 이제 2군 6이었죠. 고려시대 때. 자, 2군 6이었는데 2군 6이면 이제 8개 부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고려 말기 때 들어가면 2군 6이가 그 형식적으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보강하고 그 당시 이제 그 이성계 사병 조직을 한경도 출신의 그 사병 출신을 사병 그 출신들을 2개 부대로 다시 만들어갖고 중앙군을 편입시켰죠. 그래서 8개 종전의 부대와 이성계 사병 조직 2개를 합쳐서 12가 된 거야. 그리고 12를 다시 이제 14로 바뀌었죠. 14로. 14로.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뭐냐면 어, 판이 의용 상군부사가 총괄하도록 했다. 자, 판이 의용 상군부사는 누구냐?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정도전이 그 당시 맡았어. 정도전이. 그래서 정도전이 그 역할을 했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이 14의 명칭이 후에 이제 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세종 때 12사로 되고 나중에 세종 때 14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세종 때 12사가 되고 문종 때 5사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조선 전기 때 중앙군이었던 오이 제도가 세조 때 정착이 되죠. 세조가 정착을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병역파 관련된 내용 보죠. 사병역파도 관련돼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사병역파도. 이 당시 이제 사병역파를 좀 이해하려면 고려 후기 때 실시한 원수제도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원수제. 한국 소통내 원수제라는 게 나와 있죠. 고려 후기 때 이제 실시하는데 이 원수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홍건적이라든지 왜구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고려가 일종의 국민 개병제를 실시했어. 양인 개병제. 원래 고려단단은 양인 개병제를 실시한 나라가 아닌데 이때는 이제 하도 혼란기고 저우도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모든 성인 남자들 징집해 갖고 뭐냐면 양인 개병제 원칙에 따라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이런 부대들을 뭐라고 하냐면 시위군이라고요. 시위군을 조직을 했고 이 시위군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그 당시 원수한테 맡겼어. 원수한테 지책을. 원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계라든지 최 이성계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원수죠. 당시. 자,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군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신의 이제 뭐냐면 군권을 이용해 갖고 정책 관여를 해요. 고려 후기 때. 그래서 나중에 조선에 넘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야. 근데 조선 때는 이제 이걸 원수를 뭘로 이름을 바꿨냐면 절제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절제사가 이제 시군을 동원해 갖고 국방을 이제 이용하는데 시군을 동원했는데 이 절제사를 주로 누가 맡았냐면 대신과 왕자들이 맡았어. 그리고 대신과 왕자들은 이 자기 밑에 있는 시군들을 사병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도전이 있다 볼 때는 이거 문제가 있다. 그대로 놔뒀다가는 또 고려국의 재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절제사 밑에 있는 시위군들, 사병화된 시위군들을 뭐냐면 중앙군으로 수통합하거나 하여튼 그 국가의 통제에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방법을 썼던 게 뭐냐면 진도, 자기가 직접 범법수를 만들어갖고 진법훈련을 실시했어. 이 진법훈련 실시한 목적이 뭐 요동정벌이라는 것이 이제 명분을 내세웠죠. 그래서 그 당시 요동은 명나라 땅이라보다는 아직까지 이제 아무 땅도 아닌 무조공산 땅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동을 이제 우리가 장악을 해야겠다. 그런 명분 아래 이제 그 당시 절제사 밑에 있는 시위군들을 자기 밑에 뭐냐면 끌고 와가지고 훈련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대신과 왕자들 입장으로 때는 반발이 많겠죠. 왜냐하면 그 훈련을 통해서 이건 사병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병들을 다 국가의 공병으로 바뀌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반발이 또 제1차 왕자의 난과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방원도 그걸 통해서 반발 때문에 이제 일어났는데 막상 이방원이 왕이 되니까 그 뭐냐면 정도전의 위기에 맞는 거야. 괜히 사명을 놔뒀다가는 자기한테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제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사병들을 다 공병으로 이렇게 통합을 해버리죠. 예. 그래서 이제 똑같은 그 정도전 정책을 해요. 예. 그래서 보면 이방원이 정도전 반대했지만 대개 보면 이방원이 집권하고 나서 했던 정책들을 보면 되게 정도전이 했던 정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대로 예. 그러니까 누군가 했어야 돼. 이 작업을. 그래갖고 이제 이런 사병학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다. 중앙군 개편하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중앙군 개편은 2군 6위를 11호에서 14로 만드는 작업이고요. 그다음 사병학과는 진도를 통해서 진법훈련을 통해서 시위군을 통제하는 데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분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간제 개편을 보면 그 당시 고려 시대 때 이제 군사 역할을 했던 게 중추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중추원이 가지고 있는 군정 기능을 이제 마비시켜 놓고요. 그리고 이제 도평 의사사의 또 국무 기능도 있죠. 이걸 이제 소멸시켜. 그래서 정무 기능만 간장을 하고 기능을 약화시켜. 근데 주의할 것은 도평 의사사까지는 폐지를 못했어요. 이거는 아직 도평 의사사 거리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평 의사사를 아직 폐지 못하고 뭐만 여기 정무 기능만 한데 그렇다고 해서 도평의사 약화된가 그건 아니에요 또. 왜냐면 되게 이 도평의사 재신들이 되게 어떤 사람들이 임명했냐면 그 이성계 측근 있죠. 어, 정도전 같은 조준 같은 사람들 임명했어. 그래서 이성계가 정도전 같은 측근 세력들만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왕자들이나 대신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고 불만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측근 정치의 어떤 폐해가 있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일단 이제 지방제도의 정비 보면 그 당시 이제 관찰사 제도를 이제 실시했죠. 그래서 각도의 전인 행정관을 배치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켰다. 이건 고려 후기 때 이제 했던 이런 안찰사의 권한 확대와 연결시켜서 같이 보시면 되고 관찰사 관련된 내용은 지방제도 관련된 내용 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온 것이 이 당시 9년제를 개편했어요. 그래서 부국제 지역을 속도를 확보해 주요를 통합했는데 이때 공식적으로 부국제가 폐지됐죠. 물론 고려후기 때부터 이제 없어지긴 했는데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는 향소 부국제가 없었다.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고려시대에 비해서 이제 모든 고을에 수영을 파견했는데 이미 이제 고려후기 때부터 수영 파견한 지역들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수령의 자격을 육두품 창상관을 고려시켰다. 수령의 지위를 좀 올렸다. 이렇게인데 이것도 이제 지방제도 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임용제도를 정비했죠. 그래서 칠가제도를 정비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칠가제도. 그래서 무가, 이가를 설치해서 과거제도를 칠가로 설치했다. 그래서 칠가로 정리를 했다. 했는데 이때 칠가는 문가, 무가, 그다음 의가, 역가, 그다음 음양가, 그다음에 이가, 그다음 무음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무음과에서 무가를 실시했죠. 공양 3년 실시했다고 했죠. 문무관리제가 확립됐고 여기에서 나온 건 의학, 역학, 음악, 음양가, 뭐 이가, 뭐 작가라고 보시면 되죠. 작가. 요 이과는 서리를 뽑는 시험이야. 서리를. 그다음 문음이 있죠. 문음. 여기 6년계 문음인데 문음도 넓게 보면 과거제도 일종이야. 문음 여기 있네요. 예, 적어놨네. 예. 그래서 문음도 과거제도 일종인데 고려시대 문음은 이제 음서죠. 음서 문음 똑같은 말인데 고려시대는 좀 달라요. 고려시대는 자기 아버지가 5품 이상이면 자동으로 뭐냐면 관리가 되죠. 예, 그래서 재상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자기 아버지가 2품 이상야지 무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자동으로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봐야 돼. 시험. 그래서 그 시험을 무조건 봐야 된다. 무능이도. 근데 이 시험이 요식행위가 아니야. 이게 반 이상 50%가 떨어져. 그래서 이제 이 50% 떨어진 얘들을 위해서 충자위 같은 특별한 군대를 또 만들었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군관 생활하면 낮은 간직이라도 임명하도 이렇게 좀 방표를 썼거든요. 그래서 문훈조차도 시험을 받는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의 어떤 그 관리 임용제도는 무조건 시험 제도를 통해서 능력 중심의 인재를 등용하는 걸 지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는 가문이 중요한데, 근데 조선시대 상대적으로 그 인물의 그 능력이 중요해. 물론 조선시대도 가문이 중요하긴 하겠죠. 세도 정치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가문보다는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행정적 능력이나 학식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강조했다. 시험 제도를 강화시켜 놓. 그래서 이제 이게 조선이 근세라고 하는 그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인물의 능력, 시험 제도를 강조했다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좀 약간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시험보다는 어떤 이제 면접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되게 강조하는 분위기잖아요. 사회봉사나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게 많은 좋지 되게 주관이 들어가. 그러니까 아버지 백그라운드, 엄마가 백그라운드, 부모 백그라운드가 동원되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시험 제도가 강조되는 게 우리 같은 저신뢰도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어. 그거 못 믿어. 시험처럼 이렇게 뒷받화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있는데 이건 이는 기반을 조선 때 마련했다 보시면 돼요. 조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언급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그 정도전 앞에서 이성계는 이성계가 이제 뭐냐면 자신의 측근들을 이용을 했다고 했죠. 정도전 같은. 그래서 도평유사가 제신들 중심으로 측근들을 이용했는데 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성계는 오랫동안 무장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 능력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유명한 장군일 수도 있어도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그 전마다 국정을 판단하고 뭐 이끌어낼 수 있는 행정 능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관리들 통솔하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자신이 믿고 예전부터 따랐던 그 인물들 중심으로 측근 정치를 했던 거야. 이 사람들이 되게 편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 송수의 재신들이 이제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데 문제가 있죠. 측근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측근들이 점점 권한이 커져.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정도전 같은 사람이죠. 이 정도전은 두 번이나 시험문이 나왔죠. 05년도에 나왔고 09년도에도 단독 문제 나왔고 또 아까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13년도에도 기출문제 나왔고요. 여기 한 세네 번 나왔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이 지향하는 정치적 제도가 뭐냐면 균회적 질서를 추구해요. 정도전이 주대를 상당히 강조한다. 자, 주대를 강조하는데 이제 이 주대는 뭐가 나오냐? 주대는 준하나 예법을 적어놓은 책이야. 예제. 근데 실제적으로는 유교 경전이지만 실제 법가적 요소가 되게 많아. 그래서 국가의 어떤 간섭이나 이런 걸 통제를 통해서 어떤 개혁을 하는데 상당히 맞는 책이야. 적합한 책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여러 개혁을 할 때 항상 내세웠던 책이 주대라는 책이야. 주대. 그래서 이 주대를 바탕으로 유신 지정을 내세웠죠.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던. 자, 유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걸 막 전환시킨다는 거야. 고려 옛 것을 없애고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 법과 제도를. 이게 유신이죠. 이거 우리가 무슨 유신 정부, 유신 정권 때나 뭐 메이지 유신 그런 의미죠. 예.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정치 목적에 따라 그 유신한 말을 갖다 붙였지만 하여튼 유신 지정을 내세웠다. 그냥 주례적 질서를 강조하면서 그리고 이걸 통해서 초기에 조선 초기에 문물제도 마련에 크게 공헌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썼던 책들도 되게 많은데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제문갑이라는 책이 있어요. 경제문갑. 이 경제문갑 있고 그다음 고려국사, 불신전병, 조선 건국전 등등 있는데 자, 그 고려국서는 이제 앞에서 한 거 얘기한 것처럼 고려사를 정리한 책이죠. 조선 왕조의 개척의 정당성을 역사했지만 이게 이제 뭐냐면 나중에 폐기 처분됐고 그래서 폐기돼갖고 나중에 고려사가 다시 쓰여지기 시작하죠. 세종 때. 물론 이제 완성은 문종 때 봤지만 고려가 쓰여지고 그렇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책은 남아있지는 않지만 고조사 저료에 많이 반영돼 있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불신자병 같은 경우에는 그 불씨라는 건 석가죠.
석가의 잡변성, 그러니까 석가의 잡수온 변명들, 논리들 이런 것들이요. 석가의 잡수온 논리들을 깬다. 그래서 배불 승유의 통치 이념에 활용했고요. 네, 이론 자체를 비판한 거죠. 아예 척불론을 내세웠죠. 척불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만든 사찬 그 책이 있어. 그러니까 그 국가의 공식적인 어떤 법률서는 아니지만 자신이 만든 어떤 제도나 법률 그 구상들을 만든 그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이게 조선 건국전이야. 이거 외워 두셔야겠죠. 요거 한 두세 번 나왔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뭐냐면 자신의 어떤 그 정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는데, 자, 그 통치 구역은 주역의 인정력과는 인해에 대한 왕도 정치를 주장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 왕도 정치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그런 나라가 건국할 시기에는 패도 정치도 일부 인정했어요. 이 패도 정치는 이제 어디에서 맹자에서 나왔죠. 역성연금론. 그렇지만 주는 왕도 정치야. 패도 정치 하나 방편에 불과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 체제는 주대에 입각해서 그 주대 총재는 재상이에요. 재상 중심의 정치를 내세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총재론이라고 하죠. 조선 건국전에 적혀 있는 총재론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사료와 함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제도에서는 총재에게 정치 실권을 부여한다. 총재는 재상이죠. 그래서 재상의 역할과 군주의 역할을 물어본 게 있어. 재상의 역할이라는 것은 백관을 통관하고 민을 다스리는 중책이고요. 군주라는 역할은 그 재상을 선택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군주라는 것은 그 원래부터 주어진 거잖아. 이 사람이 능력을 통해서 군주가 된 게 아니라 원래 타고날 때부터 군주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주 중에 뭐 정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정도종은 그걸 많이 봤던 거야. 고려 시기 때 공민왕처럼 정치 능력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충의왕처럼 정치적 능력도 없는 우왕처럼 무능한 왕도 많아요. 그러면 그 왕한테 정치를 맡기면 안 된다. 고려처럼 망할 수가 있다. 차라리 왕은 그냥 상징적으로 모셔놓고 재상이 주로 이제 정치를 해야 된다. 재상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또 오랜 가정 동안 검증된 인물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재상이 해야지 정치가 똑바로 될 수 있고, 재상은 왕은 그냥 뭐 하냐, 훌륭한 재상만 선택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 모든 정치는 다 재상에게 맡겨라.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왕권보다는 신권 중심을 강조하는 사람. 근데 이게 이제 누구하고 대입하면 이방원과 대입했죠. 이방원은 신권보다는 왕권 중심이죠. 근데 이방원과 그 정도준이 좀 약간 대입된 인물이긴 하지만, 그리고 신권과 왕권을 이렇게 대입된 견해를 갖고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아무래도 똑같아요. 조선을 중앙집권화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조선을 중앙집, 시스템된 국가, 관료 체제를 만드는 그런 것들은 이방원이나 그다음 정도전은 동일하다. 중앙집권화 시키고 그 다음에 관료적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적 질서에 운영되는 것은 동일한데, 다만 그 주도를 왕이 하느냐 신하가 하느냐 그게 다를 뿐이에요. 예. 거기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여튼 그런 것들 이제 좀 보시고, 그래서 이제 재상의 역할은 위로부터 인군을 받들어 올바르게 인도하고 아래로부터 백관을 통솔하고 민을 다스리는 중책을 부여하고요. 형군은 현명한 군주의 역할은 재상을 잘 선택하는 걸 달려있고, 정치적 성세 역부는 재상의 형부에 매여 있다고 본다. 그래서 신권 중심의 역할을 강조했다. 네, 총재를 강조했다. 그런 것도 좀 기억하고, 재상의 역할과 군주의 역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자, 일단 총재 정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지 이방원이 왕권 중심을 강조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영대조가 후에 의정부 서사제도에 반영됐다. 그래서 이제 세종시기 때 의정부 서사제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내세웠잖아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정도전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신기 2편이라 해서 이제 불교와 도교에 대한 성리학적 우위성을 강조해 저술한 책인데, 요거는 이제 불시작편 전에 이제 그 후에 불시작편 접편 전에 이제 만들었던 책이죠. 요게 예전에 기출에 나왔죠. 기출에. 그래서 조선 건국전과 경제 문감은 주대 육전 체제에 따른 기본 정책으로 문물제도를 정비했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뿐이지 실제로 후에 이제 건국대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선의 어떤 그 제도에 이런 뭐냐면 조선 건국전의 경제 문간에 있는 내용이 많이 반영됐다. 다만 이제 그 이방원에서 수청되기 때문에 공식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방원의 정책이라든지 그런 여러 그런 정책들에 반영됐다. 심지어는 뭐 궁궐의 이름과 도성의 명칭과 그다음에 군현의 명칭들 중에 상당히 정도적인 정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종 관련된 내용인데 요건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할게요. 예, 이건 그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 두 번째 인증번호는 64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64번입니다.